네, 시간 관계상 패널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기다리셨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 방식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좌우 왼쪽에 마련된 질문 마이크 앞으로 가셔서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앉으신 분이나 끝에 계신 분들이 나올 동안에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른쪽에 지금 질문하실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성함과 소개와 또 질문 부탁드릴게요. 박형철이라고 하고요. 혹시 물리학과? 아닙니다. 불행히도 저는 그냥 경제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카오스 강연을 여지껏까지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강연 또 굉장히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두 패널 교수님들께, 정 교수님께는 시간상 그래서 두 패널 교수님들께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차 교수님께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모았는데,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잘 보여주잖아요. 저와 관련 있는 것들만. 그거는 파두비라든가 몇 가지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은 알겠는데, 지금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딱 들어갔을 때 저만을 위한 어떤 프로필이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그쯤까지 갔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시범 영어 거를 어떻게 다 준비를 했을까 하는 느낌이고, 장 교수님께는 그렇게 해서 통계학이 이 빅데이터나 또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에 통계학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는 통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저도 드는데, 교수님들께서도 통계학자들께서도 그러시다면 통계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이제 인터넷 회사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인터넷에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고 그냥 쓱쓱 이렇게 넘기면서 보기만 하기 때문에 내 정보는 모를 걸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쓱 내려가다가도 확 지나가는 게 있고, 약간 0.5초 정도 살짝 지나가면서 제목을 읽거나 아니면 그보다 몇 초 봤는지까지 모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가긴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었구나, 어떤 거는 클릭하고 어떤 거는 클릭을 하지 않았구나를 보기 때문에요. 사실은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알고리즘에 다 들어가 있어서 페이스북과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게 이제 개인화를 하고는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마다 어떤 걸 더 주고 말고 할지를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시를 한다는 표현은 어색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회사 직원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통계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원철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디 가서 직업이 뭐냐고 할 때 통계학자라고 하면은 거의 반응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자기가 대학교 때 배운 통계학이 얼마나 재미없고 힘들었고 내가 그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물리도 기억이 나는 건 하나도 만만치 없다. 대충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다. 양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요즘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는 제가 학부 때 배웠던 통계학으로는 풀 수 없는,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통계학계도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엄청난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아마 질문하신 분이 생각했던 통계의 이미지와 요즘 통계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학계도 이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 거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좀 고리타분한 이름. 제가 통계학자라고 하면은 이제 재미없어 하다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 트렌드 얘기가 나오는데, 구글 트렌드에 스태티스티션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넣고 보면요, 스태티스티션은 거의 다 지금 찾는 게 확 줄어들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최소한 이름으로는 이제 스태티스티션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리브랜딩 하면서 저도 신분 세탁을 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왼쪽 질문 마이크에 또 질문자분이 나와 계시고 지금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성함
그다음에 뭐 질문 사항을 좀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의 너무나 재밌게 잘 보았고요. 저는 일단 아까 패널 주제로 나왔던 것 중에서 데이터 과학은 결국 어디 전공에서 가장 적합한 것인가 라는 게 너무나 궁금하고 재밌어서 더 좀 한번 논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교육 쪽이나 혹은 각자가 이제 사람은 너무나 각자만의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전공을 선택한다든가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과학은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많으실 텐데 직장에서도 이제 다 이제 뭐 영업, 기획, 경영 지원 등등에서 다 이렇게 나눠듯이 데이터 과학도 결국에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운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도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혹은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분석을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기획은 인문사회학이나 그런 쪽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융합을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약간 사고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전산과 그런 쪽에서 더 많이 다루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분석 쪽은 결국에는 통계학이나 물리학 그쪽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빅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과연 맞는지 혹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세 분 교수님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한번 열심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황씨신가요? 저희 다 한 역할을 만들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각자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 거고요. 제가 뭐 욕심에 의해서 사실이지만 물리학자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전공 분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걸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 미술학원에서 맨날 낙제 점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제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분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에 해석하는 거는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빅데이터랑 상관없는 건 겁니다. 빅데이터의 분석이라는 걸 전산과 통계, 물리의 기법을 썼지만 거기서 가치를 뽑아내는 데는 결국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 거고 저희가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학과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겁니다. 자기 뭐가 있어야지 뭘 다루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무슨 껍데기도 아니고 지나가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전문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지만 자기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사실 데이터는 통계학자를 불러다 써도 되고 물리학자를 불러다 써도 되고 전산학자를 불러다 써도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가치를 뽑아내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저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런 사람을 뭐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혹은 내가 궁금한 이론을 어떤 뭐 사회학자를 모셔와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뚝 던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얕은 문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정말 잘 하고 싶으면은 서로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을 때도 뭐 사회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코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남들이 쓸 수 있게 자기의 이론을 표현을 해서 남들이 딱 보고서 알 수 있게끔 하고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물론 잘하지만 뭔가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언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뭐 통계 툴이 될 수도 있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통의 요소가 있었을 때 그리고 서로 같이 소통을 할 때 툭 던져서 그냥 해줘 그렇게 가지 않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마디 아우 죄송합니다. 장 교수님도 한마디 네. 해주시죠. 그 데이터 과학자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 중에 많이 하는 소리가 통계학자보다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데이터 과학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어떤 아까 도메인 날리지 아까 미술사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조선왕조실록 예선농정에 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카사노바 같은 주요 인물을 뽑는데 저희가 뽑았는데 국사과 교수님이 오시더니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뽑은 중요 인물들이 중국 성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맹전 저도 알지만
그 이제 왕조실록의 왕이나 딴 사람들이 이제 사서 삼경이나 이런 중요 고문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중요한 사람이라고 뽑아놓은 거죠. 그처럼 이제 무지한 이제 이공계생이 이제 저지른 그런 실수를 예를 들었는데 그 세 개를 제 생각에는 골고루 갖추어 도메인 날리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분석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을 골고루 갖춰야 되는데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하기는 힘들고요. 그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잘 살릴 수 있다면은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분은 그 영역에 따라서 기획으로 갈 수도 있고 분석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오른쪽 질문 마이크에 또 다른 네. 질문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성함이랑 질문 네, 말씀해 저는 주세요. 윌커슨 벤자민입니다. 전자공학을 했고요. 73년서부터 전자공학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재밌어서 앞으로 50년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그 뭐라 그러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기 한국에서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 물건을 살 때 뭐를 결정할 때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그 여론을 자꾸만 조사를 해요. 그리고 또 물건을 사서 딱 스토어에 가면 뭐라 그러면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구글신도 남신과 여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재미난 질문이죠. 어떤 분이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남신 여신은 아니지만 아까 차미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검색하는 거하고 질문하신 분이 검색하는 거, 뭐 다른 분이 검색할 때마다 검색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가 검색하는 것과 여자가 검색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개인화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여자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잘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요즘 계속 그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추천 서비스를 너무 맹신하는 게 안 좋은 거가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는데 이런 책을 산 사람은 이런 책도 샀어요라고 그런 책을 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사회일까요?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너무나 그 재미없는 보링한 너무나 재미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추천 서비스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 보면 재미없는 소설책도 골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완벽하게 추천해 준 걸 보고 너무나 감사를 하면서 좋아하는 자세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너무 서비스가 너무나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남신 여신 얘기 나왔는데 넷플릭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메일 어카운트를 바꿔가면서 매달 한 달 공짜짜리를 가지고 여러 달 받고 아니 저만 체리피커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봤는데 그걸 가지고 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도 보고 뭐 저희 집사람도 보고 하니까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인격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영화가 보면 정말 그냥 아주 그냥 무궁무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는 구글신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데요. 교수님 계정 설정하시면 계정 하나에 여러 명을 둘 수가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하나만 클릭하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네네. 그 남자 여자 그 분석을 따로 한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카카오톡에서 크크크를 쓰는 이제 분석을 매일경제에서 설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크크크를 언제 쓰고 남자들은 크크크를 언제 쓰나 봤더니 여자분들은 크크 두 번 하는 거를 친한 사이보다는 약간 서먹한 사이에 더 많이 날린대요. 크크를. 공감이 바로 여자분들 바로 흐흐흐 이런 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근데 남자분들은 크크를 친한 사이와 서먹한 사이와 동일하게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도 여자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저희는 여기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질문이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왼쪽에 또 질문 마이크에 질문이 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랑 질문 들려주시죠. 예, 저는 농협에 다니고 있는 홍인표라고 합니다. 농협. 뭐 대단한 농협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언론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뭐 한 2천 명
도 채 안 되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그게 뭐 다수의 그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모집단 크기가 어느 정도 적정 수치가 되어야지만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할 때 후보자들 중에서 어느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자료를 발표를 할 때 모집단 크기가 최소한 어느 정도가 돼야 그나마 좀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통계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네. 이럴 땐 제 친구인 뭐 카이스트 김재광 교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찬스가 없고요. 지금 모집단이라고 얘기하신 게 정확히 한번 얘기하면 샘플 크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샘플 크기는 한 2,000명 정도면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대표성을 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님이신 박원순 시장님이 그 처음으로 보궐선거를 출마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정몽준 씨였네. 네, 정몽준 씨하고 했을 때 그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격차가 컸거든요. 근데 그때 왜 비슷하다고 많은 언론 기관들이 했냐면은 지금은 뭐 전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비교를 가지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무선전화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았는데 그 나름대로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는 잘 뽑느냐 그런 것 따라서 대표성을 띠는 건데 그 조사에 참가했던 김재광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사람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비슷비슷하다고 나왔는데 질문을 하나를 더 했다는 겁니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그 참가를 했느냐. 참가를 했다면 여당 측 그 당시 여당 측 지지자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가 20%가 안 돼서 무산이 됐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갔다고 한 사람이 20%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당 지지자를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해줬더니 실제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서 선거 결과는 그 구글신 가라사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나마나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난다고 김재광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명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예전같이 집 전화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선 무선 전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느냐 그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이어스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무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른쪽 마이크에 이번에는 여성분 질문자가 나와 계십니다. 성함이랑 질문을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문지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 제목이 구글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인데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여기 섰습니다. 구글이 있기 전에 빅데이터를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마들은 아기들 울음소리만 듣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리고 뭐 아빠들이 그거 어딨어 이러면은 이거 하고 바로 찾아주고, 또 이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아빠들이 뭔가 조금 달라지면 바람 피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생활 밀착해서 빅데이터 전문가고 나에 대해서 혹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는 구글신보다는 엄마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엄마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게 만약에 모든 데이터가 그동안 엄마신이 센서로 썼던 모든 엄마들의 노하우가 쌓였다 그러면 바람 핀다는 너무 슬픈 예시지만 그 전에 싹수를 자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리. 그리고 아빠가 그 엄마의 말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엄마에게 혼났겠어요. 그 혼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서로 대화를 더 빨리 통하게 좀 더 빠른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방금 물어보신 분이 얘기한 게 사실은 베이즈 통계거든요. 베이지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나 아빠는 선험 지식을 통해서 어떤 소위 프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요. 그다음 구글신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지금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캠퍼스에 오로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전산학자하고 물리학자. 근데 제가 길 가다 만나면은 전산학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수줍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길 가다가 만났는데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럼 이분이 전산학자일까 물리학자일까?
자, 그럼 제가 미리 알고 있는 거는 전산학적 물리학적 비율이 뭐 이제 캠퍼스에는 물리학은 워낙 잡기 힘들어서 많이 남아 계셔서 전산학자는 금방금방 나가시니까 아니 이런 1대 10 정도 비율로 대부분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캠퍼스에 남아 있는 분은.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1대 10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전산학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시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전산학 하는 사람 중에 75%가 부끄러워한다. 근데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좀 뻔뻔해가지고 한 15%만 이제 그냥 제가 특정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샤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곱하는 거죠. 아까 1대 10이었는데 0.75 나누기 0.15 해서 곱하면은 그 비율이 이제 1대 2가 나오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사람이 전산학적일 확률은 높지만 아까는 1대 12 비율이었는데 1대 2로 줄어드는 거죠. 원래 선언적으로 1대 10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 엄마나 아빠 신처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 그 비율을 알고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한 걸 가지고 가진 걸 최종적으로 가진 게 그게 베이지 통계인데 아마 그런 걸 지금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구글 신을 통해서 그 데이터 부분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 엄마 아빠 신과 같이 그런 선언적인 지시를 활용하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았는데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철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없네요. 저는 제가 스타워즈 팬이라서 May the data be with you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미영 교수님. 예, 저는 오늘 두 분의 대가와 함께 나오고 목소리 너무 예쁘신 기자님인데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노리시는 마지막 자리. 네, 네. 마지막. 예, 이거는 제가 과학위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달라고 했고요. 무려 제가 슬라이드도 한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넣은 자료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라서 조금은 씹어볼 만한 내용이라서 곱씹어볼 만한 내용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보는 미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제 화학 비슷하게 되는 거라서 물질처럼 될 것 같다는 거죠. 조그맣게 단위가 잘라져서 그게 서로 결합이 되고 연결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거죠. 여러분 요즘 테라바이트 TV라고 테라바이트 쓰시잖아요. 그 다음이 1000배가 되면 페타고요. 그 다음이 엑사고요. 그 다음에 제타고 그 다음 요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위가 뭔지는 사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저기 요타까지 YB라고 하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왜 그게 이제 10의 24승쯤 되는 거거든요. 앞에 붙는 단어가. 근데 왜 저기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화학대 기억나실 텐데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하는 것이 10의 23승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 정도 되는 건 거죠. 근데 저 숫자 비슷하거든요. 6 곱하기 10의 23승, 10의 24승. 그래서 뭐 저 포인트가 저 끝나는 포인트가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제 복잡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나타내는 복잡계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세포, 생명이 태어난 것도 데이터가 아니라 분자가 많이 모여서 숫자가 많아지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개미가 많이 모이면 저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해냅니다. 각각의 개미가 많아질수록 정말 새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창발 현상 또는 떠오름 현상이라고 하는데 생명 현상이라는 것도 저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복잡계인데요.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많아져서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한 엑사바이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타바이트까지 가려면 100만 배가 더 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18개월마다 2배씩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1년에 66%이기 때문에 1.6 곱해보면 언제 그게 100만 배가 되느냐 보면 20년에서 27년 정도 되면 저 숫자에 다다를 겁니다. 요타바이트가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추측을 하는 건 거고요. 제가 뭐 저게 싱귤러 포인트라고 하는 요즘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닌데 비슷한 연도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년이나 27년 저희 이제 어느 기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는 건데 저 정도 되면 재미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년이나 27년 후에 카오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그때 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꼭 답변으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에 다음 강의 예고가 곧 나갈 텐데요. 네,
제목이 정말 독특합니다. 고려대 기계공학부 정석 교수님의 플랫폼, 아바타, 그리고 페르소나입니다. 재단에서도 무슨 내용이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가장 큰 기대와 또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강연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엔 아마 과학 대중 강연에 큰 획을 그을 강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히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성인 강연 진행은 처음 맡아보는데 좀 많이 떨렸고 그래서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3강에서 뵐 때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가을날 찾아주셔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였습니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참가를 했느냐? 참가를 했다면 그 당시 여당 측 지지자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가 20%가 안 돼서 무산이 됐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갔다고 한 사람이 20%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당 지지자를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해줬더니 실제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서 선거 결과는 구글신 가라사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나마나다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난다고 김재광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명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예전같이 집 전화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선 무선 전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느냐 그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이어스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무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른쪽 마이크에 이번에는 여성분 질문자가 나와 계십니다. 성함이랑 질문을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문지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 제목이 구글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인데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여기 섰습니다. 구글이 있기 전에 빅데이터를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마들은 아기들 울음소리만 듣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리고 뭐 아빠들이 그거 어딨어 이러면은 이거 하고 바로 찾아주고 또 이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아빠들이 뭔가 조금 달라지면 바람 피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생활 밀착해서 빅데이터 전문가고 나에 대해서 혹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는 구글신보다는 엄마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엄마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게 만약에 모든 데이터가 그동안 엄마신이 센서로 썼던 모든 엄마들의 노하우가 쌓였다 그러면 바람 핀다는 너무 슬픈 예시지만 그 전에 싹수를 자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리. 그리고 아빠가 그 엄마의 말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엄마에게 혼났겠어요. 그 혼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서로 대화를 더 빨리 통하게 좀 더 빠른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방금 물어보신 분이 얘기한 게 사실은 베이즈 통계거든요. 베이지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나 아빠는 선험 지식을 통해서 어떤 소위 프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요. 그다음 구글신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지금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캠퍼스에 오로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전산학자하고 물리학자. 근데 제가 길 가다 만나면은 전산학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수줍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길 가다가 만났는데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럼 이분이 전산학자일까 물리학자일까? 자, 그럼 제가 미리 알고 있는 거는 전산학자하고 물리학자 비율이 뭐 이제 캠퍼스에는 물리학은 워낙 잡기 힘들어서 많이 남아 계셔서 전산학자는 금방금방 나가시니까 아니 이런 1대 10 정도 비율로 대부분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캠퍼스에 남아 있는 분은.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1대 10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전산학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시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전산학하는 사람 중에 75%가 부끄러워한다. 근데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좀 뻔뻔해가지고 한 15%만 이제 그냥 제가 특정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샤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곱하는 거죠. 아까 1대 10이었는데 0.75 나누기 0.15 해서 곱하면은
그 비율이 이제 1대2가 나오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사람이 전산학적일 확률은 높지만 아까는 1대12 비율이었는데 1대2로 줄어드는 거죠. 원래 선언적으로 1대10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 엄마나 아빠 신처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 그 비율을 알고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한 걸 가지고 가진 걸 최종적으로 가진 게 그게 베이즈 통계인데 아마 그런 걸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구글 신을 통해서 그 데이터 부분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 엄마 아빠 신과 같이 그런 선언적인 지시를 활용하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았는데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철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없네요. 저는 제가 스타워즈 팬이라서 May the data be with you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미영 교수님. 예, 저는 오늘 두 분의 대가와 함께 나오고 목소리 너무 예쁘신 기자님인데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노리시는 마지막 자리. 네, 네. 마지막. 예, 이거는 제가 과학위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달라고 했고요. 무려 제가 슬라이드도 한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넣은 자료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라서 조금은 씹어볼 만한 내용이라서 곱씹어볼 만한 내용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보는 미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제 화학 비슷하게 되는 거라서 물질처럼 될 것 같다는 거죠. 조그맣게 단위가 잘라져서 그게 서로 결합이 되고 연결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거죠. 여러분 요즘 테라바이트 TV라고 테라바이트 쓰시잖아요. 그 다음이 1000배가 되면 페타고요. 그 다음이 엑사고요. 그 다음에 제타고 그 다음 요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위가 뭔지는 사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저기 요타까지 YB라고 하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왜 그게 이제 10의 24승쯤 되는 거거든요. 앞에 붙는 단어가. 근데 왜 저기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화학대 기억나실 텐데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하는 것이 10의 23승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 정도 되는 건 거죠. 근데 저 숫자 비슷하거든요. 6 곱하기 10의 23승, 10의 24승. 그래서 뭐 저 포인트가 저 끝나는 포인트가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제 복잡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나타내는 복잡계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세포, 생명이 태어난 것도 데이터가 아니라 분자가 많이 모여서 숫자가 많아지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개미가 많이 모이면 저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해냅니다. 각각의 개미가 많아질수록 정말 새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창발 현상 또는 떠오름 현상이라고 하는데 생명 현상이라는 것도 저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복잡계인데요.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많아져서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한 엑사바이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타바이트까지 가려면 100만 배가 더 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18개월마다 2배씩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1년에 66%이기 때문에 1.6 곱해보면 언제 그게 100만 배가 되느냐 보면 20년에서 27년 정도 되면 저 숫자에 다다를 겁니다. 요타바이트가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추측을 하는 건 거고요. 제가 뭐 저게 싱귤러 포인트라고 하는 요즘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닌데 비슷한 연도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년이나 27년 저희 이제 어느 기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는 건데 저 정도 되면 재미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년이나 27년 후에 카오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그때 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꼭 답변으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에 다음 강의 예고가 곧 나갈 텐데요. 네, 제목이 정말 독특합니다. 고려대 기계공학부 정석 교수님의 플랫폼, 아바타, 그리고 페르소나입니다. 재단에서도 무슨 내용이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가장 큰 기대와 또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강연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엔 아마 과학 대중 강연에 큰 획을 그을 강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히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성인 강연 진행은 처음 맡아보는데 좀 많이 떨렸고 그래서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3강에서 뵐 때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가을날 찾아주셔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였습니다.